매일 새벽 1시 베란다 문을 긁는 몽이 그날 밤 문틈에서 명희야, 난 살아있어. 저는 조명희입니다. 올해 64시고요. 남편을 사고로 잃은 지 이제 딱 1년이 됐어요. 서울 외곽 낡은 아파트에서 남편이 남긴 몽이와 둘이 살고 있죠. 남편이 떠난 후 밤마다 창밖을 보며 혼자 중얼거리는 게 습관이 됐어요. 그런데 며칠 전부터 몽이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1시, 정확히 같은 시간에 베란다 문을 긁으며 짖는 거예요. 딸 정은이는 몽이가 불안해서 그런 거라고 했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몽이의 눈빛이 이상했거든요.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몽이가 또 문을 긁었고 저는 천천히 문 쪽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문 틈에서 이건 그이가 쓰던 향수 냄새야. 아니, 이럴 리가 없어. 명희야, 미안해. 낮은 속삭임이 들렸어요. 분명 남편 목소리였습니다. 손이 떨렸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다음 날 저는 관리소에 전화를 걸었어요. 배수관을 점검해 달라고 했죠. 혹시 배관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건 아닐까 생각했거든요. 어머님 댁 배관은 작년에 이미 폐쇄됐어요. 그쪽에서 물이 나올 리가 없는데요. 그럼 대체 저 소리는 뭐란 말이에요? 손이 떨렸어요. 남편이 죽기 전 마지막으로 한 말이 떠올랐거든요. 명희야, 그 베란다 밑에는 절대 손대지 마. 약속해. 그날 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스패너를 들고 베란다 타일을 뜯기 시작했습니다. 몽이는 제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죠. 타일 아래에서 작은 녹음기 한 대와 남편의 낡은 수첩이 나왔어요. 이게 뭐지? 왜 이런 걸 숨겨놓은 거야?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그리고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명희야, 이걸 듣는다면 난 이미 없을 거야. 정은이 학비 때문에 돈을 빌렸는데 잘못된 사람들과 엮였어. 사채였어. 명희야. 사채라고? 당신이 왜 그런 위험한 일을? 혹시 누가 찾아오면 절대 문 열지 마. 위험해. 그리고 명희야, 몽이를 믿어. 내가 몽이한테 부탁했어. 너를 지켜달라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몽이는 제 옆에 조용히 앉아 저를 바라봤죠. 사실 난 아직 살아있어. 그들로부터 너와 정은이를 지키려면 죽은 척할 수밖에 없었어. 미안해. 사랑해. 이 수첩에 모든 증거가 있어. 때가 되면 경찰에 넘겨줘.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1년 동안 날 속인 거예요? 살아있었다고? 혼자 다 짊어지려고 했던 거예요? 새벽인데도 저는 바로 정은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 사실을 딸도 알아야 했으니까요. 엄마, 새벽에 무슨 일이세요? 놀랐잖아요. 정은아, 아빠가 너 학비 때문에 사채 쓴 거 알고 있었니? 네, 사채요.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아빠가 그런 거 쓰실 분이 아닌데. 지금 아빠 녹음 들었어. 너 학비 때문에 사채 썼대. 그리고 아직 살아계신다고 했어. 엄마, 그게 무슨... 아빠가 돌아가신 후 집에 낯선 사람들이 몇 번 찾아왔었어요. 저는 그냥 보험 관련인 줄만 알았는데 그 사람들이 사채업자였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언제 왔는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엄마 힘드실까 봐요.
그냥 이름만 물어보고 갔었거든요. 엄마, 무서워요. 그 사람들 다시 오면 어떡해요? 이튿날 아침, 제가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벌어졌어요. 초인종이 울렸고, 낯선 남자가 서 있었죠. 정은이가 말했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조명희 씨 맞죠? 남편분 빚 3천만 원 이제 갚으실 때 됐는데요. 무슨 소리예요? 남편은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돈 빌린 적 없어요. 그래서 부인한테 받으러 온 거죠. 차용증 여기 있어요. 일주일 안에 안 갚으면 이 집 넘어갑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저는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손이 떨렸지만 남편이 남긴 수첩이 떠올랐습니다. 그 안에 모든 증거가 있다고 했으니까요. 수첩을 펼쳤더니 모든 거래 내역이 적혀 있었어요. 불법 이자율, 협박 문자, 녹음 파일이 담긴 USB까지 그이가 다 준비해 놨던 거예요. 이거면 충분해. 이 사람들 다 잡을 수 있어. 저는 즉시 경찰서로 달려갔어요. 남편이 남긴 모든 증거를 들고요. 어머님, 이 증거면 충분합니다. 불법 사채업자들 전부 검거할 수 있어요. 대단하십니다. 형사님, 그런데 제 남편도 찾아주실 수 있나요? 분명 어딘가 숨어서 살아있을 거예요. 녹음에서 그렇게 말했거든요. 수첩에 적힌 주소지를 추적해 보겠습니다. 혹시 연락 가능한 장소가 있으면 그쪽도 확인하고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사채업자들은 모두 체포됐다는 소식을 들었죠. 하지만 남편 소식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형사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찾았습니다. 남편분 찾았어요. 경찰은 남편을 시골 작은 여관에서 찾았어요.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정말 살아계신 거예요? 여관 문을 열었을 때 그곳에 남편이 서 있었어요. 1년 만에 보는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정말 당신이에요? 명희야, 미안해. 너와 정은이를 지키려면 이 방법밖에 없었어. 그 사람들이 너희까지 해칠까봐. 바보 같은 사람. 혼자 다 짊어지려고 했어요? 우린 가족이잖아요. 같이 해결할 수도 있었을 텐데. 미안해, 명희야. 정말 미안해. 너무 겁이 났었어. 너와 정은이가 위험해질까봐. 저는 남편을 껴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1년 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경찰이 사채업자들 다 잡았대.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정은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정말요? 아빠가 살아계셨다고요? 지금 어디세요? 저 지금 바로 갈게요. 집에서 기다려. 아빠 데리고 지금 가는 중이야.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정은이가 현관문을 열고 뛰어나왔어요. 그리고 남편을 보자마자 와락 안겼죠. 아빠, 정말 살아계셨구나. 엄마가 전화했을 때 못 믿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정은아,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겁이 났었어. 너희들 지키려고 한 일인데 오히려 더 걱정시켰구나. 그날 밤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함께 식탁에 앉았어요. 그리고 몽이는 남편 품에 안겨 편안하게 잠들었죠. 여보,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우린 가족이잖아요. 같이 이겨내는 거예요. 알았어. 명희야, 이제 다시는 혼자 짊어지지 않을게. 약속해. 몽이가 정말 영웅이었어요. 몽이가 아니었으면 저는 영영 진실을 몰랐을 거예요.
남편이 몽이에게 부탁했던 거죠. 저를 지켜달라고.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다시 행복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몽이는 매일 밤 제 옆에서 편안하게 잠들어요. 마치 임무를 완수했다고 말하는 것처럼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30년을 키운 딸이 친딸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저도 5년 전에 알았어요. 솔직히 이 모든 걸 돌이켜볼 때마다 나는 아직도 그 20년의 세월이 꿈만 같습니다. 서울 외곽 햇살이 잘 드는 곳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쉬녀서태를 살아온 나, 정미라. 내 삶은 아주 평범했지만 나는 그 평범함이 주는 잔잔한 행복을 사랑했어요. 20년 전 남편 태섭 씨와 재혼했을 때 나는 정말이지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줄 알았습니다. 남편은 10살짜리 딸 세연이를 데려왔어요. 전처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서 혼자 키우기 힘들다는 그의 말에 나는 한치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홀로 남겨진 이 아이에게 따뜻한 엄마가 되어주어야 한다는 책임감, 아니, 사랑이 솟아났죠. 세연이는 예의 바르고 웃음이 많은 아이였어요. 나는 정말 친딸보다 더 귀하게 세연이를 키워냈습니다. 학교 숙제부터 시작해서 감기 걸릴까 노심초사했던 밤들, 사춘기 때 소갈이 하던 모습까지 그 모든 세월을 나는 엄마라는 이름으로 함께했습니다. 지금은 세연이가 우리 카페 옆 건물에서 작은 네일샵을 운영하고 있어요. 동네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 진짜 모녀 같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둘이 꼭 붙어 다니는 모습이 보기 좋다고, 나에게는 큰 복이 들어왔다고 했죠. 나는 그 말을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정말 행복했어요. 만약 그때로 돌아간다면 나는 나에게 속지 말라고, 제발 한 번이라도 의심해 보라고 소리치고 싶습니다. 내 인생의 균열은 아주 사소한 순간 우연히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의 휴대폰을 우연히 보게 됐어요. 화면에는 우리 딸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세연이와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애정 어린 대화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그날 진짜 엄마가 미라한테 말한 거 절대 들키면 안 돼요. 이 문자 전문이 내 눈에 들어왔을 때 나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진짜 엄마. 나는 세연이의 진짜 엄마. 즉 전처는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이 단어가 내 머릿속에서 폭탄처럼 터졌습니다. 내가 알던 모든 사실이 거짓일 수 있다는 섬뜩한 예감이 전신을 덮쳤습니다. 나는 전처가 죽었다고 들었는데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순간적으로 온몸에 피가 식는 듯했죠. 내가 20년 동안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일 수 있다는 것을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나는 황급히 휴대폰을 제자리에 두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커피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내 심장은 이미 폭주하고 있었어요. 아, 그날의 막막함과 배신감이란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남편을 대할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고 세연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문득 뭔가에 홀린 듯 카페 계산대 밑을 뒤졌습니다. 나는 어쩌면 진실을 알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내 몸은 이미 답을 찾고 있었나 봅니다. 거기서 남편의 낡은 비밀 통장을 발견했어요. 통장 내용을 확인했을 때 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매달 300만 원씩 20년 동안 꼬박꼬박 세연이 이름으로 입금된 기록. 총액은 7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이 돈은 내가 20년 동안 이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아껴 쓰고 아껴 모은 피와 땀이었습니다. 내가 허리 휘어가며 번 돈을 나 몰래 두 사람이 짜고 빼돌리고 있었던 겁니다. 경제적인 배신감은 둘째치고 나는 그들의 완벽한 기만에 치가 떨렸습니다. 나는 그 순간 내가 알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혼자 앓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남편의 옛 직장 동료였던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죠. 태섭 씨 첫사랑 알죠? 그 여자가 세연이 진짜 엄마예요. 전처는 없었어요. 애초에 혼외 자식이었던 거죠. 그랬습니다. 윤태섭은
결혼한 첫사랑과의 불륜으로 낳은 딸을 죽은 전처의 딸이라고 나에게 속이고 데려온 거였어요. 20년간 나는 남편의 외도를 덮어주는 방패였고 남의 불륜 자식을 키우는 바보였던 겁니다. 분노? 아니, 이건 인간적인 모멸감이었어요. 내 인생의 20년이라는 귀한 시간을 도둑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남편 동료에게서 모든 진실을 들었을 때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몸이 돌덩이처럼 굳어버렸죠.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는데 세연이가 어렸을 때 내가 얼마나 정성껏 돌봤는지, 남편이 나에게 했던 수많은 사랑한다는 말이 얼마나 역겨운 거짓말이었는지가 필름처럼 지나갔습니다. 나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울거나 분노하는 것만으로는 이 20년을 보상받을 수 없다는 것을. 내게 필요한 것은 감정적인 폭발이 아니라 아주 차갑고 완벽한 정이었습니다. 나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내 돈, 내 시간, 내 행복까지 훔쳐간 두 사람에게 법이 허용하는 가장 통쾌한 방식으로 대갚아주겠다고. 나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비밀리에 찾아갔습니다. 그 변호사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을 때 변호사가 내 손을 잡으며 어머님은 이제 복수를 시작하셨다고 말해줬습니다. 그 말이 나에게 엄청난 용기와 힘을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3년 전부터 모으기 시작했던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울고만 있는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되찾으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남편과 세연이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은 단단하게 유지하려고 애썼어요. 이제 말해. 세연이 진짜 엄마 살아있지? 미안해. 그땐 너무 어려웠어. 엄마, 저도 5년 전에 알았어요. 근데 말 못했어요. 엄마가 너무 불쌍해서. 불쌍한 건 너희 둘이 아니라 20년 동안 속고 살았던 바로 나야. 나는 그들에게 외쳤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이 나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내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조용히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3년 전부터 나는 남편 명의의 비밀 통장 사본, 세연 친모와의 남편 통화 녹음 파일, 그리고 결정적인 DNA 검사 결과까지 모든 증거를 모아 변호사와 상담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나는 더 이상 울고만 있는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되찾으려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님, 이 증거들이면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모두 압승하실 겁니다. 결국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나는 압도적으로 승소했습니다. 카페 건물과 내가 모은 예금 전액, 그리고 남편의 기만에 대한 위자료 3억 원을 받아냈습니다. 세연이 명의로 빼돌렸던 7억 2천만 원도 부당이득으로 전액 회수 판결이 났습니다. 이보다 더 통쾌할 수 있을까요? 재판 과정 중 더 기가 막힌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세연이의 친엄마는 20년 동안 남편과 계속 만남을 이어왔고 심지어 내 카페에 손님으로 와서 커피를 마시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양육비 명목으로 매달 500만 원씩 꼬박꼬박 남편에게 받아왔더군요. 나는 이 모든 금액까지 전부 회수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정에서 그 여자가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못하던 모습을 보는데 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진정한 승리감을 느꼈습니다. 나는 회수한 돈으로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제주도 바다가 보이는 아름다운 곳에 더 큰 카페를 열었습니다. 내 인생의 두 번째, 진짜 시작인 셈이죠. 며칠 전 세연이에게 전화가 왔더군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진짜 엄마는 저를 만나주지도 않아요. 나는 조용히 그리고 아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세연아, 넌 이제 진짜 엄마한테 가야지. 20년이면 충분히 사랑했어.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을 겁니다. 나는 내 인생을 살 거예요. 행복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결혼식 하루 전날 낯선 여자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 사람, 당신 남편 될 사람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늘 사랑에 목말라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산의 한 병원에서 일하는 36살 간호사 윤혜진. 바쁜 병원 생활에 쫓겨 연애는 늘 뒷전이었죠. 그런 나에게 38살 의료기기 회사 팀장 박도연은 정말 운명처럼 나타난 사람이었어요. 혜진 씨 같은 사람 평생 찾고 있었어요. 제 옆에 있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의 말과 눈빛은 너무나 진실되어 보였어요. 3개월 만에 프로포즈를 받았고 상견례, 결혼 준비까지 모든 것이 꿈결처럼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나는 정말이지 드디어 내 인생에도 이런 행복이 오는구나 싶어 매일 밤 감사 기도를 올렸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완벽함 자체가 나의 첫 번째 함정이었습니다. 너무 완벽한 것은 의심해야 했는데 나는 사랑하니까 믿었습니다.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긴 했어요. 박도연은 가족 이야기를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외국에 계세요. 언젠가 소개할게요. 지금은 좀 바쁘셔서요. 나는 그가 혹시 가족에게 복잡한 사정이 있나 아니면 나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은가 싶어 이해하려고 노력했죠. 내 인생이 산산조각 나기 직전이었던 그날, 바로 결혼식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픽업하려고 샵에 들렀다가 행복에 젖어 나오던 길이었어요.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혹시 박도연 씨 예비 신부 되시죠? 저 급하게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네, 누구시죠? 무슨 일이세요? 그 사람 제 남편입니다. 우리 2년 전에 결혼했어요. 아직 혼인신고 유효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웨딩드레스 가방이 바닥에 떨어지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어요. 낯선 여자의 전화가 끊긴 후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웨딩드레스 가방은 이미 시야에서 사라진 지 오래였죠. 설마 아닐 거야. 나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 여자가 미친 스토커일 수도 있지. 도연 씨가 미혼인 건 내가 직접 확인했는데 내 머리는 필사적으로 이 상황을 부정하려고 했습니다. 나는 도연 씨와의 모든 순간을 되짚어봤습니다. 그가 나에게 줬던 반짝이는 반지, 상견례 때 어색하게 웃던 그의 모습, 그리고 평생 함께하자던 달콤한 속삭임.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거짓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나는 웨딩드레스 샵의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을 봤습니다. 행복에 겨워 반짝이던 예비 신부의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불안과 공포로 가득 찬 낯선 여자가 서 있더군요.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고 김수영 씨에게서 온 메시지 알림이 떴습니다. 나는 차마 그 메시지를 바로 열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내 손은 그 작은 액정을 향해 떨리고 있었지만 만약 이 문자를 열어보는 순간 내 인생이 통째로 부정된다면 어쩌지 하는 생각에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는 없는 운명이었죠. 나는 심호흡을 하고 메시지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확인하는 순간 내 안의 모든 감정선이 뚝 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뭐라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도연 씨는 분명 미혼이라고 했는데. 저도 그렇게 당했어요. 증거 보내드릴게요. 제발 속지 마세요. 나는 곧장 박도연을 찾아갔습니다. 회사 앞에서 그를 기다렸다가 잔뜩 화가 난 상태로 그를 붙잡았어요. 도연 씨, 김수영이라는 분 알죠? 왜 저한테 결혼했다는 말 안 했어요? 그 여자요? 그 여자는 정신병자예요. 저 스토킹 당하고 있어요. 혜진 씨, 제 말 믿어주세요. 아니, 내가 미친 걸까? 그 순간 나는 정말 미친 여자의 장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나는 너무 사랑했으니까, 그의 말을 믿고 싶었으니까. 하지만 그때 휴대폰으로 사진이 도착했습니다. 김수영 씨가 보낸 혼인신고서였어요. 박도연, 김수영. 날짜는 2년 전. 도장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가 늘 현금만 쓰고 나를 집에 초대하지 않았던 이유, 부모님이나 가족 이야기를 한사코피했던 이유, 모든 게 연결되더군요. 모든 게 거짓이었어요. 당신, 정말 최악이에요.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속일 수 있어요? 혜진 씨, 미안해요. 설명할게요. 그 여자랑은 이미 끝났어요. 끝났다고요? 혼인신고가 아직 유효한데요? 더 이상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넋이 나간 채 병원에서 퇴근하던 길이었어요.
머릿속은 온통 엉망진창이었죠. 그때 병원 현관에서 경비 이성복 아저씨를 만났습니다. 간호사님, 오늘 안색이 안 좋으시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저씨의 따뜻하고 차분한 목소리에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나는 나도 모르게 아저씨께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박도현이요. 의료기기 회사 다니는 그 남자 말씀이시죠? 그 남자, 저한테도 돈 꾸고 잠적했어요. 네, 아저씨한테도요?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며칠 전부터 CCTV 자료를 복사해뒀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아저씨가 경비실에서 보여주신 영상에는 더 충격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박도연이 다른 여성과 웨딩숍을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내가 드레스를 고르던 바로 그날이었어요.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나에게 평생 찾았다고 말했던 그 순간에도 그는 다른 여자를 속이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바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경찰 조사 결과는 충격을 넘어 공포였습니다. 박도연은 수차례 결혼 사기를 친 전과범이었어요. 나만 당한 게 아니었습니다. 김수영 씨 포함해서 총 7명의 여성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어떤 분은 집까지 담보로 잡혔더군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아니 통쾌한 반전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성복 아저씨가 나를 다시 부르셨어요. 간호사님, 사실 제가 전직 형사였어요. 30년 경력이죠. 네, 아저씨가요? 저놈 3개월 전부터 마크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자주 드나들길래 수상해서 미행했죠. 7명의 피해자 증거를 모두 모아뒀어요. CCTV 영상, 통화 녹음, 문자 기록까지. 이 정도면 징역 10년은 확정입니다. 나는 아저씨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모릅니다. 아저씨 아니었으면 나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내 딸도 예전에 사기꾼한테 당했었거든요. 그때 누가 구해줬으면 했어요. 그래서 이런 놈들 보면 참을 수가 없어요. 아, 경비 아저씨의 따뜻한 마음과 정의감이 나를 구한 거였어요. 결혼식 날, 나는 웨딩드레스 대신 편안한 청바지를 입었습니다. 예정됐던 결혼식장 대신 복지관 봉사활동에 참여했죠. 그날 배웠습니다. 사랑을 믿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 직감을 믿고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것을요. 박도연은 결국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7명의 피해자가 아저씨가 모아주신 증거 덕분에 모두 돈을 돌려받았고요. 김수영 씨와는 지금도 연락하며 지냅니다. 우리는 피해자에서 생존자가 됐어요. 이성복 아저씨는 지금도 병원 경비실에서 나를 묵묵히 지켜봐 주십니다. 진짜 아버지처럼요. 1년 후, 저는 다시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제 직감을 믿으면서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지만 당당하게요. 내 인생을 훔치려던 그 남자 덕분에 나는 비로소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돌아가신 엄마의 유품을 버스에서 잃어버렸습니다. 가방 찾으셨어요? 정말이지. 내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순간과 가장 기적 같은 순간은 항상 종이 한 장 차이였던 것 같습니다. 서울 외곽에서 작은 꽃집을 운영하는 52살의 정은주. 꽃이 주는 소박한 위로 덕분에 혼자서도 외롭지 않게 살고 있었죠. 매일 새벽 꽃시장에 갔다가 나를 오가는 게 내 일상이었습니다. 얼마 전 꽃시장에서 돌아오다 영업용 가방을 버스에 두고 내렸습니다. 정신없이 싱싱한 꽃들을 옮기느라 깐 거예요. 가방 안에는 당장 필요한 계약서와 현금 500만 원도 있었지만 정말 중요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돌아가신 어머니의 목걸이였습니다. 내가 가진 어머니의 마지막 유품이었죠. 어머니의 채취가 남아있는 듯 나는 매일 밤 그 목걸이를 만지며 잠들곤 했거든요. 가방을 잃어버린 걸 깨달았을 때 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나는 어머니를 2번 잃은 것 같았어요. 버스 회사에 전화를 걸고 경찰서에 신고도 했지만 이미 늦었다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이제 다 끝났구나. 현금이야 다시 벌면 되지만 어머니의 목걸이는 세상 어디에도 다시 구할 수 없는 것인데. 나는 그날 밤 꽃집 계단에 주저앉아 정말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 눈물은 마치 시든 꽃잎에 닿은 빗물처럼 하염없이 흘러내렸죠. 그렇게 이틀이 지났습니다. 절망감에 젖어 꽃 배달을 마치고 가게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혹시 꽃집 하시는 정은주 씨 맞으세요? 제가 버스에서 가방 하나 주웠는데 계약서에 연락처가 있더라고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 심장이 멈췄다가 다시 뛰는 것 같았어요. 정말요? 진짜 제 가방이 맞나요? 네, 꽃집 계약서랑 현금도 들어있어요. 내일 약속 장소에서 돌려드릴게요. 전화 주신 분은 한도연 씨라는 68살의 노인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참 따뜻하셨죠. 그날 밤은 한숨도 못 잤습니다. 가방을 찾았다는 기쁨보다 어머니의 목걸이를 다시 만질 수 있다는 안도감이 나를 짓눌렀습니다. 다음 날 약속 장소로 나갔는데 솔직히 놀랐습니다. 전화 목소리는 건강해 보였는데 앞에 계신 분은 손이 떨리고 기침을 연신하시는 노인분이셨거든요. 그는 무거운 가방을 꼭 껴안고 나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기다리셨죠? 제가 좀 일찍 나왔어요. 현금도 다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나는 그 자리에서 가방을 열어봤습니다. 잃어버렸던 현금 500만 원, 한 푼도 건드리지 않으셨더군요. 그리고 가장 소중한 어머니의 목걸이도 그대로였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나는 연신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외치며 사례금을 건네려 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 한 거예요. 그냥 주인 찾아서 다행이에요. 그의 표정은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돈을 욕심내는 기색은 눈곱만큼도 없었죠. 나는 감사 인사를 더 드리고 싶었지만 할아버지가 갑자기 기침을 심하게 하시는 거예요. 괜찮으세요? 난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나이 들면 다들 이래요. 걱정 마세요. 그의 낡은 옷차림과 수척한 모습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 무거운 가방을 아픈 몸으로 들고 나오신 모습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저런 분이 500만 원이라는 거금을 발견하고도 망설임 없이 돌려주었다는 사실 자체가 나를 맴돌았습니다. 용기를 내서 다시 연락드렸습니다. 작은 선물이라도 전하고 싶은데 댁으로 찾아가도 될까요? 찾아간 곳은 오래된 산동네의 단칸방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휠체어에 의지하고 계신 할머니와 해맑은 표정의 초등학생 손녀 지우가 있었습니다. 제 아내와 손녀 지우입니다. 아들은 몇 년 전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며느리도 재혼해서 떠났어요. 우리가 지우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분이 왜 그렇게 안 좋아 보이셨는지, 이분이 왜 그 무거운 가방을 직접 들고 나오셨는지, 그리고 50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뻔히 아시면서도 한 푼도 건드리지 않으신 이유를요. 그들의 어려운 형편을 보자 나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일주일 뒤 꽃을 납품하는 학교 교무실에서 선생님들 이야기를 듣다가 우연히 그분의 이름을 다시 듣게 되었습니다. 은주 씨가 말씀하신 그 할아버지, 한도훈 씨요? 옛날에 헌혈 봉사로 동네에서 유명하셨던 분 아닌가요? 제가 어렸을 때 뉴스에서 봤던 것 같은데.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한도현. 그 이름이 왜 이렇게 익숙하게 느껴졌을까요? 이름 석자가 마치 잊고 있던 퍼즐 조각처럼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나는 곧장 꽃집으로 달려가 어머니의 낡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한 장 한 장 넘기다 나는 거기서 찾았습니다. 30년 전의 기록을. 1994년 12월 14일. 아픈 은주를 위해 피를 나눠준 사람. 이름은 한도형. 주소는 성북동.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30년 전 내가 백혈병으로 쓰러졌을 때 생명을 구해주신 분이었던 겁니다. 수혈이 절실했던 그때 어머니는 그분을 천사라고 부르셨죠.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분을 찾으려 했지만 결국 끝내 찾지 못했었습니다. 어머니가 그토록 찾으려 했던 생명의 은인을 나는 잃어버린 가방 덕분에 만난 것입니다. 운명이 나에게 준 기적 같았습니다. 다음 날 나는 어머니의 낡은 일기장을 들고 할아버지 댁으로 찾아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30년 전에 백혈병 걸린 어린 여자아이한테 피를 나눠주신 적 있으세요? 1994년 12월에요. 기억나요.
어머니가 울면서 꽃다발 주셨죠. 그날 병원 복도에 작은 아이가 있었어요.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던 맞았습니다. 제가 그 아이였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감사하려 했던 분이 바로 할아버지셨습니다. 그 아이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서 꽃집까지 하고 계셨군요. 참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두 사람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버스에서 잃어버린 가방 하나로 한순간에 이어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자주 찾아뵙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꽃도 갖다 드리고 손녀 지우 학용품도 챙겨드리고 가끔 함께 외식도 했어요. 은주 씨,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야 이렇게 사는 게 익숙한데 은주 씨가 너무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어요. 이분이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없다는 걸. 30년 전 그날 이분의 조건 없는 선택이 내 인생 전체를 바꿔놓았다는 거요. 지우도 나를 따르기 시작했어요. 방과 후면 꽃집에 와서 꽃 정리를 도와주고 숙제도 하고 갔죠. 내 삶에 새로운 활력이 생겼습니다. 2달 뒤 할아버지가 조용히 돌아가셨습니다. 폐렴이 악화됐다고 했어요. 장례식장에서 할머니는 내 손을 꾹 잡으셨습니다. 은주 씨, 우리 영감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더라고요. 은주 씨 만나서 정말 다행이었다고. 30년 전에 좋은 일이 이렇게 돌아올 줄 몰랐다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더 많이 받았는데 감사하다니요. 할아버지야말로 제 인생의 은인이셨는데 나는 할아버지께 제대로 감사 인사도 다 못 드린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내가 할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워야 한다고. 나는 지우와 할머니를 모시고 살기로 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가족이 된 거예요. 지우는 방과 후 꽃집에 와서 꽃 정리를 도와주는 귀여운 조수가 됐고, 할머니는 가게 한쪽에서 손님들께 따뜻한 차를 내려주십니다. 가게에 새 간판을 만들었습니다. 꽃집 이름 아래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었죠. 당신이 주워준 건 가방이 아니라 제 인생이었습니다. 30년 전에도 지금도 어머니 드디어 그분을 찾았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못다 한 감사를 제가 이제야 전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